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발을 빼는 가운데 이들 수급 공백을 메워줄 개인 투자자들마저 떠날 태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를 증시 화약고로 지목하고 있다. 조만간 유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금투세 논의가 야권의 간보기로 다시금 미뤄지면서 증시를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7조 3,61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에서 2조 1,810억 원을 매도했던 전달 대비 3배 이상 커진 규모인데 이는 2021년 8월 7조 8,160억 원 이후 가장 큰 순매도 규모다. 외국인 투자자는 2달 연속 팔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팔아치웠다. 삼성전자는 8조 6,208억 8,009만 원어치, 삼성전자, 우선주는 3,34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처럼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는 주요국 가운데 수익률 꼴찌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코스피는 2.11%, 코스닥 지수는 10.51% 하락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만 해도 코스피는 2,800대까지 오르며 하반기 3,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을 키웠지만 수개월째 2,500선 후반 2,600선 초반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증시에 큰손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세가 거센 가운데 기관과 개인 투자자가 이들 수급 공백을 상쇄해주지 못하자 외국인 수급 공백 효과가 시장에 더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투자자의 수급도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국내 3대 증권사 개인 투자자 계좌 중 국내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계좌의 잔액은 지난해 말 46조 5,691억 원에서 36조 4,365억 원으로 10조 원 넘게 줄었다. 고수익 계좌 잔액이 감소한 건 금투세 논의가 좀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탓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형 증권사 한 프라이빗 뱅커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높고 국내 수급을 지탱해줄 기관 투자자의 힘이 부족한 국내 증시는 외풍에 유난히 취약한 구조라면서 그간 수급을 받쳐줬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세가 뚜렷하다. 이미 일부 큰손 고객들은 9월과 10월 금투세 논의 스케줄에 따라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추가 신규 투자를 보류했다고 전했다. 현재 야권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유예 내지 폐지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장에선 금투세 도입에 관한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금융시장 전체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 6,487명으로 전년 86만 7,292명과 견적 11만 9,195명 늘었다고 한다.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육박하는 자영업자가 줄폐업한 것인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고치다. 이들의 소득 하락세 역시 가파르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 4,368건 중 860만 9,018건 75.1%이 월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다. 심지어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영원 신고분도 94만 4,250건이나 됐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소득 자영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금융권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서 연체율은 3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8일 한국은행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 원이다. 이 중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 대출 잔액은 753조 8천억 원이다. 이는 3년 전보다 27.8% 증가한 규모다. 자영업자의 대출 중 71%가 다중채무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2분기 0.56%였던 연체율이 올해 2분기에는 1.85%로 3년 사이 3.3배 뛰었다. 7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0.47%라는 점을 감안하면 4배가량 높은 수치다.
코로나 때 많은 부채를 떠안은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 문제는 내수 부진이 장기화된 데다 2차 베이비 부머인 1965년부터 1974년생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자영업자의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563만 자영업자들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함께 원자재비 상승,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인건비 상승, 배달료 압박 등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 출혈 경쟁 등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다. 경기 침체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수출 선전뿐 아니라 내수 회복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내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한국에서 반년 이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장기 실업자 비율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실업자 56만 4천 명 중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11만 3천 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8월 이후 25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장기 백수급증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구직자가 많다는 뜻이고 일자리의 질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고용시장의 근간이 되어야 할 2030 세대가 극심한 취업난에 허덕이는 현실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다. 올해 18월 장기 실업자가 월 평균 9만 858명인데 연령별로는 1529세 청년층이 29,442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1,177명으로 뒤를 이었다. 30대 이하가 전체의 55.7%를 차지한다. 일하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냥 쉬는 청년도 지난 5월부터 4개월째 늘면서 46만 명에 이른다. 사회와 담을 쌓은 고리분둔 청년의 위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 고용 불안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면서 일자리 부족과 미스매치 수급 불일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 고용정보원의 청년 고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이내 취업한 청년 중 퇴사한 사례가 있는 기업은 63.6%에 달했다. 그 이후로는 더 나은 곳으로 취업하기 위해 68.7%가 가장 많았고 직무적성 불일치 35%, 낮은 연봉 32.2%의 순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권과 마찬가지로 현 정권의 경우도 역대급 재정적자가 지속되지만 그런 실책을 덮기 위해서인지 정부는 추경 편성마저 거부하곤 어처구니없게도 외화 평형 기금을 끌어다 쓰고 민간의 저축인 우체국 보험에도 손을 대며 억지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들마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만 치닫고 국제기구들조차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를 더 키워가기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관료들, 특히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거시적 지표 외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나마 정치가 사회적 정의를 지향할 때는 이런 경제관료들의 지향에 약하게나마 제동이 걸리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그런 브레이크가 사라진 듯하다. 현 정부 들어 국유재산들의 대대적인 처분이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워낙 소란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탐사 취재가 사라진 언론 환경까지 맞물리며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이루어진 국유재산 매각은 감정평가액보다 20% 정도 낮은 수준에서 매각되었다.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국가가 시장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외부에서는 국가 재정 수입 악화를 그 이유로 꼽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무능, 현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 운영으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경제성장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재정 수입 악화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도 소홀했다. 재정적자는 증세와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 국유재산은 미래에 발생할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용히 처분한 국유재산들 대부분은 몇몇 건설업체나 대기업들에게 쏠릴 것이고 국민들은 가만 앉아서 자신들이 공유하던 재산을 잃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민생의 안전판 역할을 맡아야 할 공기업들도 어떻게든 민영화하기 위한 편법들이 추진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오죽하면 반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도 병원의 공공성을 훼손시켜 민영화시키고 나아가 의료보험까지 민영화시키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는 의심이 일어나겠는가.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미국의 사례가 모범 답안이라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잠시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자.
중국은 과거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기 위해 제조업 육성에 매달렸고, 지금은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첨단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독자 기술 개발에 목숨 걸고 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14년부터 5년마다 반도체 대기금을 조성해 투자하고 있다. 올해 이미 3천억 위안이 넘는 3차 기금을 조성했고, 현재까지 약 1조 위안의 투자 자금을 마련했다. 여기에다 지방정부 기금, 개발은행, 건설은행 등 국유은행, 벤처캐피털, 사모펀드 등의 투자금까지 고려하면 3조 4조 위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셈이다. 중국은 이러한 집중적인 투자와 보조금 지원,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 등 각종 산업 정책을 동원해 디스플레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글로벌 1위로 키워냈다. 반도체 산업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중국의 시장이 커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돌아올 혜택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중국이 대부분의 소재, 부품을 자국산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보완 관계가 해체되고 전면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고 있다. 반도체를 제외한 범용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퇴출되고 있는 것이 이를 보여준다.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을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은 중국이 주도한 것이다. 중국은 산업 전략인 중국제조 2025에서 반도체 등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율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는 기존의 공급망에서 탈퇴해 중국이 가져가는 부가가치를 확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중국이 의도한 디커플링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등 중국의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다. 한중 간의 디커플링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 결과가 작년에 대중무역 수지 적자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정점을 찍었다는 피크 차이나 논쟁은 우리에게 그다지 중요치 않다. 중국 경제가 당장은 사면초가 신세지만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갈수록 강화될 것이고 한국 기업과의 경합은 더 치열해질 것이다. 이는 우리의 미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중국 경기 사이클에 따른 단기적 영향보다 중국이 추진하는 산업 정책과 제조업 지원, 강력해진 중국의 민간 기업들의 제조 혁신으로 인한 장기적 영향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엔데믹으로 다른 나라들이 회복하는 속도보다 한국은 한 발 늦게 따라가며 수출은 더더욱 처지고 있다. 미중 갈등 와중에도 미국은 중국에 팔아먹을 만큼 팔아먹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어떻게든 시장을 지키기 위해 물밑에서는 분주하게 움직였다. 반면에 한국은 해외 시장을 사실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십 년 각고의 노력 끝에 그나마 세계가 돌아보는 위치에 올라선 한국 경제를 잠깐 침체시키는 것을 넘어 시스템 자체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멈출 수 없다.